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스루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는 3명을 공개했습니다. 네. 손흥민 80%로 1위, 해리케인 75%. 네. 저는 요 스탯을 보면서 지금 아시안컵의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롤을 좀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로 한번 구성을 하는 것도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이렇게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아이디어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번 짜봐야 되는 건 아닐까? 손흥민 선수가 후스코드닷컴이 저에게 통계 같은 걸 낸 거죠. 23-24 시즌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게, 저 보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스루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는 3명을 공개했습니다. 네. 손흥민 80%로 1위, 해리케인 75%, 그리고 프로시노네에서 활약하는 마티아스 솔레가 66.7%로 이제 3위에 올랐고, 이 기준은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10회 이상 스루패스를 시도했고 성공률이 이제 무려 80%. 네. 이 3명의 1, 2, 3위를 공개했고, 왼쪽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5위까지 공개를 했고, 네. 손흥민이 80%로 1위, 그리고 2위가 기마랑이스 70%, 로드리, 뭐 필포든, 파케타 이런 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23-24 시즌 뭐 빅 찬스 메이킹 뭐 이런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역할 부분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이번 시즌 하고 있는 그 역할이 뭐 최전방에서는 이제 약간 좀 다르지만 예. 왼쪽으로 나와 있을 때는 특히나 메디슨이 없을 때 그렇죠. 그냥 플레이 메이커였어요. 네, 플레이 메이커였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전방에 있을 때도 많이 내려와서 예. 정말 이제 뭐 이제 많이들 이제 언급하시는 그리즈만 같은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다. 약간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딱 그런 스타일로 좀 변화를 하고 있고, 뭔가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커리어에서도 약간의 전환점이 되는 시즌인 것 같다. 네, 그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요 스탯을 보면서 예. 당연히 유럽 5대 리그 1등이면 프리미어리그 1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1등이고. 그다음에 빅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12번이나 지금 11번이죠. 11번, 예. 그렇죠.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기회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루볼이라고 하는 건 수비 사이 공간의 침투 패스. 그리고 그를 통한 기회 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롤이 조금 달라진 거잖아요. 네. 저는 요 스탯을 보면서 지금 아시안컵의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롤을 좀 달리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수루볼을 집어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손톱 역할로 해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규성 선수 아래서 세컨으로 뛰게 하면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슈팅에 조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연계도 잘하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서 들어온 선수에게 볼을 찔러주기도 잘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공격 라인을 많이 뛰고 효과적으로 침투하고 이런 선수 위주로 한번 조합을 짜는 것도,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조규성을 빼라는 건 아닙니다. 조규성을 넣어야 될 경기가 있겠죠. 근데 그렇죠. 어떤 경기는 조규성 없이도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로 한번 구성을 하는 것도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이렇게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이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아이디어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번 짜봐야 되는 건 아닐까? 어제 약간 바레인전 막판쯤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런 거 조규성 빠졌을 때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판 우리 15분 10분이 되게 좋았거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 요 스탯 보면서는 한번 시도해보자. 네. 확실히 예전에는 뭐 득점왕도 하면서 골 결정력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면, 지금 이번 시즌에 그런 스탯과 더불어서 이런 뭐 패스라든지 창출 이런 부분 얘기가 참 많이 나오면서 진짜 말 그대로 축구도사가 좀 된 것 같은 이번 시즌에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그게 원래 완전 장점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그게 이제는 뭐 누가 봐도 장점으로 변화하는 시즌이라서, 그렇죠. 뭔가 이게 선수로서도 뭔가 한 단계 스텝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스탯은 이제 토트넘의 스탯이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약간 중앙과 손톱과 왼쪽에 섰을 때 요렇게 연계를 하거나 침투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왼쪽 풀백인 우도기의 언더랩.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오버랩. 이게 이제 동시에 들어가면서 볼을 찔러줄 선수가 박스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왼쪽 풀백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기재 선수가 그 이기재 선수의 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높게 전진해서 손흥민 선수와 합을 맞추는 선수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이기재 선수가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어제 막판처럼 서령우 선수를 넣어서 서령우 선수가 굉장히 깊숙이 올라가는. 네. 또 서령우 선수는 왼쪽에 쓰더라도 오른발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언더랩이 가능하죠. 그럴 때 손흥민 선수와 함께 또 간격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풀백과도 같이 묶어서 요 손톱을 고민하는 것도 우리 대표팀의 변화를 고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진수 선수가 들어오면 그 역할이 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근데 김진수 선수는 지금으로서는 조별리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별리그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16강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월드컵이랑 이제 그 월드컵 전의 평가전을 보시면 이제 모습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벤투 감독도 이러한 스타일로 썼습니다. 김진수는 언더래핑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오버래핑보다. 예. 그래서 왼쪽에 황희찬이 벌려주고 그 안으로 김진수가 들어가고 그렇게 나온 골도 있고 실제로 우리 대표팀 가나전에 김진수 선수가 어시스트 했던 게 딱 그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김진수 선수를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뭐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요거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 5대 리그 1위, 뭐 스루패스라든지 빅 찬스 메이킹 뭐 이런 부분에서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에서 손흥민 역할과 조금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역할이 많이 좀 다른 느낌이어서 맞아요. 일부 뭐 기자분들이나 이 축구 보시는 분들은 왜 토트넘 뛰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못 뛰냐, 오면은 조금 왜 이렇게 약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 역할의 변화를 주면 되겠네, 대표팀에서도. 근데 이제 어제의 경기는 사실 손흥민 선수 개인 컨디션도 좀 떨어져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좀 떨어져 있었죠. 움직임이나 슈팅을 때릴 때 보면 템포 잡는 게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컨디션을 약간 뒤쪽에 맞추고 있대요. 뒷경기들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할 때 보면 독일 뭐 이렇게 요새 떨어졌구나.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거의 다 보면 토너먼트 때부터 정점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거든. 발동을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보니까 약간 발동을 그렇게 걸어놨다는 건 있더라고. 근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도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근데 두 번째로는 어쨌든 팀 전술도 한 번은 고민해볼 만하다. 그러네. 손흥민 선수 몸도 끌어올라야 되지만 팀 전술도 살짝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아이디어를 플랜 A, 플랜 B 요 정도로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 궁금해. 갑자기 좀 많아지네.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아시안컵 오기 전에 이런 실험을 많이 안 해봤지. 근데 사실 국가대표팀은 그렇게 ABCD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단순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역할은 조규성과 손흥민, 케인과 손흥민. 그렇죠. 조금 더 단순한 플랜으로 갈 때가 많죠. 조규성이 버텨주고 손흥민이 침투하고. 이것도 뭐 이미 손흥민 선수가 늘상 잘했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하게 가는 거지만 그런 플레이를 살려주면 또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전 경기들 보면 조규성과 손흥민 선수가 잘 맞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 축구를 국가대표팀에서 못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숙훈련 해야죠. 근데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런 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요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뭔가 소식들이 좀 들려왔는데, 로마노의 보도거든요. 손흥민 선수 재계약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 구단은 현재 영입과 방출에 좀 집중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좀 행복해 보인다. 토트넘에서도 좀 선수에게 빨리 계약하자고 압박할 생각은 없고, 서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몇 달 뒤에 논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좀 보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재계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뭐 손흥민 선수나 구단도 조금 압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3자로 보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유리하다. 이건 명확하죠.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과의 계약 관계에서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없다.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서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지난 시즌 케인하고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1년 남는 상황. 이러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더 급해지죠. 토트넘은 케인 보낼 때 그거 다시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갑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연봉 협상도 쉬워지고, 그래서 뭐 조금 늦게 해도 사실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뭐 손해 볼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30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팀들도 비슷한데 30을 넘기면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만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 유무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했지만 1년 연장 옵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을 수도 있는데 토트넘이 만약에 뭐 1년만 제시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좀 아쉬운 거지. 그렇죠. 네. 그거는 더 제시해야 이런 거예요. 몇 년을 더 제시해야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인정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 년 더 연장을 하고 플러스 주급도 네. 이만큼 올려줄게요. 그렇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제시돼야 돼요. 이제 그거를 기다리면 돼요, 손흥민 선수는. 네네. 지금 뭐 저 계약 연장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끝나면 1년 남고 그러면 애가 타는 건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제안이 단연 계약 플러스 연봉 주급도 이만큼 올려줄게요. 이거는 손흥민 기다리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 좋습니다. 자, 지금 또 워낙 활약이 좋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어제 이 바레인전 3대1로 끝난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려운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좋은 개인 능력으로 헤쳐나가 뿌듯하다. 좋은 출발을 한 만큼 탄력을 이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그 옐로 카드를 받았잖아요. 시뮬레이션 경고를 받았는데 네.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기보다는 뛰어가다 보니 부딪히지 않기 위해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면서 네. 그 카드 받은 경위를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뭐 시뮬레이션 하고 이런 선수는 아니잖아 원래. 뭐 평상시에는 거의 그런 건 잘 안 하죠. 예.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이 그렇게 보일 만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되게 이게 신우승 선수가 딱 뛰는 게 네. 저거 페널티킥인가? 약간 우리도 페널티킥인가라고 생각했잖아요. 보면서. 이러니까 심판도 뭐 손흥민 선수의 의도를 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정한 건데 네. 아무튼 뭐 심판의 옐로 카드가 과도하게 우리 쪽이 많았다는 건 사실이니까. 5장이나 받았죠. 네. 그러니까 난 사실 요 장면도 똑같긴 했어. 처음엔 왜 안 죽어? 이쪽에서 이제 딱 한 거야. 리플레이 보니까 가만히 있었지. 진짜. 근데 요거 말고는 사실 네. 이거는 뭐 손 선수 입장에서도 그쵸? 억울할 네. 수 있지. 네. 근데 저걸 만약 주심이 보고 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쵸. 넘어지면 네. 또 줄 수는 있어요. 손 선수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내가 이름을 알아. 마딘? 뭐야? 마당? 마닝 아니야? 마닝? 전체적으로는 그 막판에 있었던 뭐 손흥민 선수가 어깨빵 당했던 거라든지 맞아요. 거치게 들어오는 것들을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더 거칠어지고 무슨 어제 우리가 3대1로 이겼는데 거기서 우리가 5장을 받을 게 뭐 있어. 그거는 좀 전적으로 많았던 거죠. 형평성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경고 받은 게 다 받을 만한 장면에서 받았어요, 사실. 역습 저지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우리도 받았으면 그 반대 바레인도 그렇게 받을 만한 사정이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사실 더 심한 게 있었거든요. 뭐 걷어차거나 발목 보고 들어간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옐로 카드 받은 수준이면 바레인의 반칙도 옐로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나오니까 그게 형평성이 어긋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도 뭐 카드 관리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아무튼 경기를 뛰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올라올 선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요.